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지금 영국 케임브리지 강의실에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 중 단 3곳만 가능한 산업. 공장 하나에 240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멈추는 순간 세계는 즉시 셧다운됩니다. 스마트폰은 벽돌이 되고 전투기는 고철이 되며 인공지능 서버는 동시에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존재가 대한민국이라는 분석이 공개됐습니다. 세계 메모리의 60% 이상을 쥔 나라.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세 강국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집요하며 가장 무서운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손끝이 스위치 위에 올라간 순간 강의실 안 80명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텅 빈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200개 넘는 국가의 윤곽만 희미하게 그려진 아무런 빛도 없는 암흑의 지도였죠. 클릭 한 번이면 세계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40년간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쳐온 교수였죠. 오늘은 제 강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 3주간 준비해온 이 자료 하나를 위해서 말이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세계지도 위에 세 개의 점이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북미 대륙 서부 해안, 동아시아의 작은 섬, 그리고 한반도. 딱 세 곳입니다. 나머지 197개 국가는 여전히 암흑 속에 잠겨 있었죠. 강의실이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단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수사법이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입학한 수재들이었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자국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00개가 넘는 국가가 보이시나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클릭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도 위에 세 점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만, 대한민국. 오직 이 세 나라만이 황금빛을 유지한 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석유가 없어도 차는 굴러갑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밀이 없어도 빵은 만들 수 있어요. 철광석이 없어도 대체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나라가 멈추는 순간 인류의 21세기는 오늘부로 셧다운됩니다. 앞줄에 앉은 미국 학생 에단의 표정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집안 출신인 그에게 미국의 기술 패권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 옆에 앉은 대만 학생 리는 노트북 화면에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 데이터를 확인하는 중이겠죠. 일본에서 온 사토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황금기를 기억하는 세대의 자손이었어요. 저는 스크린 옆으로 걸어가 태극기가 빛나는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70년 전 이곳은 잿더미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1953년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천막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 맨발로 거리를 걷는 아이들.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죠. 유엔이 지정한 희망 없는 나라 1위였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어요.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시장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엔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죠. 이 나라가 재건될 가능성은 없다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983년 반도체 연구소 설립 현장 사진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선 연구원들, 낡은 장비들, 그리고 벽에 붙은 태극기 하나. 그런 나라가 공장 하나 240조 원짜리 산업에 나라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40조라는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었죠. 리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사토는 팔짱을 더 단단히 끼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어요. 40년간 산업 패권을 연구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역사는 유리한 자가 아니라 절박한 자가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처절하게 강한 걸까요? 강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죠. 세 개의 황금빛 점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갈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장 불리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었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얼마나 지독한 과정인지, 그리고 왜 어떤 국가는 위기 앞에서 도망치고 어떤 국가는 정면으로 돌진하는지 말이에요. 손을 들어 불을 켰습니다. 강의실이 환해졌죠. 학생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궁금증과 회의,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좋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의 충돌이 배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약 잿더미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떤 산업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갈 배짱이 있습니까? 에단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리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사토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칠판 위 태극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어요. 이제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세 개의 황금빛 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다음 주에는 그 점들이 어떻게 켜졌는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풀어낼 차례였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방 속 자료를 정리하며 걸었습니다. 다음 강의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뿌려둔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강의실 분위기는 지난주와 사뭇 달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몇몇은 노트북에 자료를 미리 준비해둔 모양이었죠. 특히 에다는 화면 가득 반도체 역사연표를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반도체는 미국이 발명했습니다. 1947년 벨련 고소의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서 집적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 전부 미국 기술 아닙니까? 한국은 그걸 제조만 한 거 아닌가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에단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발명이 곧 패권이라는 믿음이었죠. 그의 집안이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을 운영한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시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발명했습니다. 에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조를 떠났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2020년 팬데믹 시절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멈춰선 조립 라인, 텅 빈 주차장, 그리고 공장 문 앞에 붙은 무기한 생산 중단 공고. 에단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2020년 미국 자동차 산업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죠.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300달러짜리 칩 때문이었습니다. 300달러가 5만 달러짜리 차를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펜타곤 회의 사진이었어요. 같은 시기 미국 국방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F-35 전투기 생산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강 군대가 칩 부족으로 무기를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발명은 시작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조를 포기한 순간 패권도 흔들립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팹리스 전략을 선택했죠. 설계는 우리가, 제조는 아시아가.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효율적이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 점유율 추이였어요.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추락하는 선명한 하강 곡선이었습니다. 린이 손을 들었어요. 대만 학생이었죠. 그녀의 질문이 예상됐지만 일단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조는 대만과 한국이 맡은 거 아닙니까? 분업이 효율적이라는 증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미국, 오른쪽은 한국이었어요. 미국은 선택했습니다. 제조를 포기하는 걸 말이에요. 이윤율이 낮았고 환경 규제가 까다로웠으며 인건비가 비쌌으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경영학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에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1983년 국민소득 2,000달러 시절에 반도체에 뛰어들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으며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조에 목숨을 걸었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1980년대 한국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진흙탕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사 현장, 그리고 태극기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제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단의 팔짱이 풀렸어요. 처음으로 그가 펜을 집어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발명과 제조는 다릅니다. 발명은 한 번의 천재성으로 가능하지만 제조는 1000번의 집요함을 요구하죠. 미국은 천재성을 선택했고 한국은 집요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요함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2020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점유율이었어요. 때만 22%, 한국 21%, 미국 12%.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저는 팬데믹 시절 빈 공장 사진을 다시 띄웠어요. 제조 없이는 안보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칩을 만들 수 없으면 전투기도, 미사일도, 심지어 자동차조차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에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박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이 다시 제조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 땅에 다시 짓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숫자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40년. 제조 역량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40년의 노하우를 되찾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20년? 그동안 한국과 대만은 멈춰서 기다려줄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에단은 노트북 화면을 내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발명은 미국, 제조는 한국, 그리고 그 사이에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패권은 발명에서 제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경제 주권의 문제죠. 미국이 뒤늦게 깨달은 것을 한국은 1983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교탁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은 제조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계가 효율을 따질 때 그들은 생존을 걸었어요. 남들이 이윤을 계산할 때 그들은 구군을 걸었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리는 노트북을 닫았고 사토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해져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하지만 씨앗은 더 깊이 뿌려졌습니다. 미국의 발명이 위대하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그 발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1980년대 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했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이에요. 사토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강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만은 하나씩 깨지고 있다고. 그리고 진실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앞줄 한쪽 구석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사토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켜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난 시간 제가 예고했던 일본 이야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켰어요. 오늘의 첫 슬라이드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사진이었어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리고 소니, 도시바, NEC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그래프 하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일본이 정점을 찍던 그 순간이었어요. 1986년 세계 점유율 80%. 제가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사토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지는 게 보였어요. 자부심이었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세대가 이룬 영광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에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토의 손이 조용히 올라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죠. 교수님.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일본이 지배한 건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한국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기업에서 기술을 배워가던 입장이었습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사토는 말을 이었어요. 삼성도 LG도 처음에는 일본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배웠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일본산을 썼고 핵심 부품도 일본에서 수입했죠. 결국 한국은 일본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간 겁니다. 미소가 그의 입가에 살짝 번졌어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배웠습니다. 사토의 미소가 조금 더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일본은 멈췄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사토의 표정이 굳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86년 반도체 가격 폭락 그래프였습니다. 256K D램 가격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명한 곡선이었죠. 1986년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256K D램 한 개 가격이 $30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93% 하락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도쿄 본사 회의실 사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죠. 투자 중단. 가격이 이렇게 낮으면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경영학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손실을 줄이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다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것. 도쿄대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정석이었죠.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하지만 투자를 멈춘 순간 미래도 멈춥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투자액 비교였어요. 1986년을 기점으로 두 선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하락, 한국은 상승. 같은 시기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세계가 철수하는 순간, 한국은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사토의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987년 한국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었어요. 밤하늘 아래 환하게 불이 켜진 공사장, 24시간 돌아가는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은행 빚을 내고 정부 지원을 받고 심지어 직원 월급을 깎아가면서 투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에단이 펜을 멈췄고 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를 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의 손익을 계산했고 한국은 미래의 점유율을 계산했어요. 일본은 경영진에게 보고했고 한국은 국가에 보고했습니다. 사토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2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숫자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1992년.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팔짱이 풀렸고 손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6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1986년 80%를 자랑하던 일본이 30%로 떨어지고 10%도 안 되던 한국이 1위로 올라섰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추월이었습니다. 교탁으로 돌아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토 씨.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서 배운 건 맞습니다.
기술도 배웠고 공정도 배웠으며 시스템도 배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배우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포기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일본, 합리적 철수. 한국, 비합리적 투자. 그리고 그 결과를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일본은 옳았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손실을 줄이고 자원을 아꼈으니까요. 하지만 산업에는 단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1992년 그래프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한국은 10년을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존을 봤는지도 모르죠. 반도체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한 나라였으니까요.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노트에 뭔가를 적는 척했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TSMC가 어떻게 파운드리 70%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끝난 게임인지 말이죠. 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사토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지도 않은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1992년 그 숫자가 아직 거기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만은 또 하나 깨졌다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의 자부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의실 문을 열자 린의 노트북 화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TSMC 로고가 크게 떠 있었고 옆에는 각종 통계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예고한 대만 이야기,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자신감이 그녀의 표정 전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오늘의 첫 슬라이드가 천천히 나타났어요. 신주과학단지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 그 중심에 TSMC 본사가 우뚝 서 있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바꿨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TSMC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세계 점유율 70%. 제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TSMC, 대만적 최전로 제조공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린의 어깨가 펴졌어요. 자부심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대만 사람에게 TSMC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때 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교수님. 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운드리 70%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모두 TSMC 없이는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대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파운드리가 곧 미래라는 확신이었죠. 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에 집중했지만 진짜 미래는 로직칩입니다.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전부 로직칩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로직칩을 만드는 곳은 TSMC입니다. 데이터로 압도하려는 그녀의 전략이 선명했어요. 실제로 그녀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TSMC는 위대합니다. 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린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로직칩이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프로세서 옆에 메모리가 연결된 그림이었습니다. 메모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무리 강력한 로직칩이 있어도 메모리 없이는 한 줄의 코드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숫자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대한민국 70% 이상.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대한민국 60%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린의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만이 방패라면 한국은 심장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에단이 펜을 멈췄고 사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어요.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한쪽에는 프로세서, 다른 쪽에는 메모리.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빠른 CPU가 있어도 램이 없으면 부팅조차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AI 서버도 자율주행차도 데이터 센터도 전부 메모리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대란 뉴스 기사들이었어요.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게임기 품귀 현상, 스마트폰 출시 연기. 2021년 반도체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죠? TSMC가 멈춰서가 아닙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서였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공장 사진이었어요. 밤하늘 아래 환하게 불을 밝힌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디램 한 장 없으면 서버가 멈춥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랜드 플랫이 없으면 저장이 안 돼요. 클라우드도 AI도 빅데이터도 전부 메모리 위에서 돌아갑니다. 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체 도식이었어요. 뇌와 심장을 표시했습니다. 대만은 뇌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 고도의 설계를 실현하며 최첨단 공정을 이끌어가죠. 위대합니다.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 전체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심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아무리 뛰어난 뇌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린의 손이 완전히 멈췄어요. 키보드에서 떨어져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성명서였어요. 메모리 공급 안정화 요청, 한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논의. 애플 CEO가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메모리 공급을 부탁하러 말이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심장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감 넘치던 그 표정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린 씨.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TSMC는 정말 위대합니다. 3나노 공정, 2나노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죠. 대만의 자랑이에요. 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방패가 강력해도 심장이 약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심장이 강해도 방패 없이는 위험합니다. 칠판에 적힌 인체 도식을 가리켰습니다. 대만과 한국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멈춘다면 세계는 어느 쪽을 먼저 살릴까요?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메모리입니다. 저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없이는 기존 시스템 전체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로직칩은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지만 메모리는 당장 오늘 돌아가는 모든 기기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메모리 수요 증가 추이였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AI 시대가 오면 메모리 수요는 폭발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챗GPT 하나 돌리는데 필요한 메모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글 검색의 100배입니다. 린의 노트북 화면이 꺼졌어요. 그녀가 직접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노트를 덮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의가 끝날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무에서 시작했는지, 왜 이토록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점유율 70%라는 숫자가 아직 거기 떠 있었죠. 에단이 지나가며 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냐는 듯한 제스처였어요.
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세 나라의 오만함이 모두 깨졌다고. 미국의 발명 자부심, 일본의 과거 영광, 대만의 파운드리 독점. 이제 학생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 말이에요. 복도로 나서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봄 기운이었어요. 다음 강의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던 그 시작점. 학생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그려졌습니다. 린이 강의실 문을 나서며 저를 힐끗 봤어요. 눈빛에서 궁금증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신호였죠. 오만함이 깨지고 나면 진짜 배움이 시작되니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3번의 강의를 거치며 무언가 변했습니다. 에단의 오만함, 사토의 우월감, 린의 자신감이 모두 흔들린 뒤였죠. 이제 그들은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의실을 덮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저는 교탁 앞에 서서 어둠 속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스크린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1983년 서울 거리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 좁은 골목길, 판잣집들, 비포장 도로를 걷는 사람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불을 다시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학생들이 눈을 깜빡였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에단이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린은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사토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빈칸 3개였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술, 없음. 자본, 없음. 시장, 없음.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기술이 있어야 칩을 설계할 수 있고 자본이 있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 시장이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상식이죠. 잠시 멈췄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셋 다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83년 한국 반도체 연구소 설립 현장이었어요. 좁은 사무실, 낡은 책상, 몇 명 안 되는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벽에 태극기 하나가 걸려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세계 어느 누구도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비웃었고 일본은 무시했으며 유럽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당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 최첨단 산업에 뛰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 웃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1983년 세계가 보인 반응과 똑같았으니까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당시 외신 기사들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도전을 다룬 기사들이었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무모한 도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죠. 기술도 없는 나라가 꿈을 꾸고 있다. 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에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땠을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사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을 따라올 뿐이다. 10년은 뒤처져 있다. 사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교단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집었어요. 간단한 등식을 적었습니다. 기술, 자본, 시장 모두 제로. 학생들이 등식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명확했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다른 것을 더했습니다. 저는 등식 끝에 한 단어를 적었어요. 절박함.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택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어요. 미국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할지 말지, 제조를 계속할지 말지.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투자를 계속할지, 철수할지 선택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수출 품목 리스트였어요. 섬유, 신발, 가발, 합판. 단순 제조업뿐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가리켰어요. 자원이 없으니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섬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신발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1980년대 세계 산업 전망 보고서였어요. 반도체 산업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산업이었으니까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에단이 펜을 멈췄어요. 리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1983년 2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시 보도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10년 내에 세계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목표였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또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웃음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당시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였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었어요.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연했죠. 순위에도 없는 나라가 10년 만에 따라잡겠다니 허풍으로밖에 안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안 하면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을 테니까요.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83년 삼성 반도체 공장 기공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말뚝을 박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공장 설계도도 없었고 장비 구매 계약도 안 되어 있었으며 기술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냥 시작했어요. 일단 땅부터 파고 보자는 심정이었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아까 적었던 등식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도전이란 단어를 적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위험한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성공 확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망?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뛰어들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83년 신문 일면 기사였어요. 반도체 굴기, 한국의 도전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먹고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은 노트 위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1983년 그 사진 속 좁은 연구소, 낡은 책상, 그리고 태극기. 4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시작점이었어요. 무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이제 기적으로 이어질 차례였습니다. 교탁 위에 낡은 여권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1983년 발행된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구겨져 있었고 안에는 미국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물건인지는 알았지만 왜 강의에서 이걸 보여주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이 여권 주인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1983년 가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12명 중 한 명이었죠.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배워오는 것.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어요. 미국 반도체 회사와 기술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배우기로 한 거죠. 12명의 엔지니어가 파견됐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라면 흔한 사례였으니까요. 린도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어요.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늘어선 클린룸이었죠. 하지만 사진 한쪽 구석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어요. 장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국 측이 핵심 공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토가 미간을 찌푸렸고 린이 노트북에서 손을 뗐어요.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미국 기술자들이 핵심 공정을 진행할 때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보안상 이유라고 했어요.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복도에 앉아있는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클린룸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중에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복도에서 기다리거나 호텔로 돌아가야 했죠. 6개월 계약이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에단의 표정이 굳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만이었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교탁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호텔 방 사진이었어요. 좁은 방 안에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공책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도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밤마다 호텔 방에 모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낮에 본 장비들을 기억해서 스케치했습니다. 배관 위치, 밸브 개수, 계기판 숫자까지 전부 기억해서 종이에 옮겼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린은 노트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클린룸에 들어갈 때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사진 촬영은 금지였으니까요. 메모도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외우고 밤에 재현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적힌 메모와 도면들이었어요.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고 숫자와 화살표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그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정확하게 옮겨야 했으니까요. 12명이 각자 본 것을 모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갔어요. 사토가 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에다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배운 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장했어요. 3개월 더.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죠. 그리고 그 3개월도 같은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낮에는 제한된 정보만 받고 밤에는 호텔 방에서 복원 작업을 계속했어요.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미국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강렬했어요. 9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가방 안에는 공식 자료가 아니라 밤마다 그린 도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스스로 훔쳐온 지식이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한국 공장 건설 현장 사진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기억해온 장비 배치, 공정 순서, 온도와 압력 수치를 하나씩 적용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프였어요. 수율 곡선이었습니다. 처음엔 10%도 안 됐지만 점차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미국에서 9개월, 한국에서 1년. 총 1년 10개월 만에 64K 디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에단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어요. 각국의 기술 개발 소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일본은 미국에서 배워서 10년 걸렸죠. 유럽은 12년이 걸렸습니다. 숫자 하나가 화면 중앙에 크게 떴습니다. 1년 10개월. 한국은 1년 10개월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린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사토는 펜을 놓았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습니다. 간단한 비교표를 그렸어요. 미국 15년, 일본 10년, 유럽 12년.
한국 1년 10개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어요. 정식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독한 학습이었어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20년 걸린 길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자본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85년 첫 양산 제품 출하식 사진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작은 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10개월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죠. 이들에게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웠고 기억을 짜냈으며 실패를 반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사토는 팔짱을 풀고 책상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탄의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여권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권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워온 기술은 지금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자발적인 박수였어요. 에단이 시작했고 린이 따라했으며 사토도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권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의 이야기죠. 세계가 도망칠 때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두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듯 했죠. 1년 10개월의 기적 다음에는 10년의 인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숫자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30.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오면서 칠판을 봤어요. 궁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모두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긴장감이 쌓여갔어요. 마지막 학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분필을 다시 집어들고 $30 옆에 화살표를 그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숫자를 적었습니다. $1. 1986년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256K 디램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에단이 눈을 크게 떴어요. 리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는 팔짱을 끼고 칠판을 응시했죠. $30에서 $1로. 저는 두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96.7% 폭락이었어요.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크린을 켰습니다. 가격 폭락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붉은 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왜 폭락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급 과잉이었어요.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모두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졌죠.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의 긴급회의 사진이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유럽 각지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투자 중단, 공장 가동 축소, 인력 감축.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손해를 줄여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세계 반도체 투자액 추이였어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급격히 하락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공장 두 곳을 닫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모토로라가 생산 라인을 폐쇄했죠.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모두 신규 투자를 동결했습니다. 유럽의 필립스와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입니다. 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철수하는 게 맞아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것. 합리적이죠.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투자액이었어요. 세계가 하락하는 동안 한국만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에단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리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은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1987년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사 현장, 크레인들이 불을 밝힌 모습이었어요. 1987년 삼성이 새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죠. 가격이 바닥인데 왜 투자를 늘리냐고 물었어요. 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권을 줬어요. 교수님, 그건 정말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린이 물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한다는 게 경영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경영학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략으로는 옳았습니다. 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칠판으로 걸어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개의 원이었어요. 하나는 기업, 하나는 국가라고 적었습니다. 기업은 분기 실적을 봅니다. 저는 기업원을 가리켰어요. 올해 손해보면 투자를 줄여야 해요.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하니까요. 국가는 10년을 봅니다. 국가원을 가리켰습니다. 올해 손해봐도 10년 후 이기면 됩니다. 산업 전체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에단이 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어요. 1987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재무제표였습니다. 빨간 숫자가 가득했어요. 적자였습니다. 198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입은 손실입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어요.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적자였어요. 그런데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직원 월급을 깎았죠. 그래도 공장은 돌렸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치킨 게임. 학생들이 그 단어를 바라봤어요. 누가 먼저 포기하는지 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철수하면 시장이 비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다음 패권을 잡는다는 걸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0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한국이 급격히 상승하고 미국과 유럽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세계는 기다렸죠. 한국이 언제 무너질지 말이에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 시장 가격 회복 그래프였어요. $1였던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수요가 회복됐거든요.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긴급회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당황한 표정들이었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다시 투자하려 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공장을 닫았던 곳은 다시 짓는데 2년 이상 걸렸어요. 인력을 해고했던 곳은 기술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2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었어요.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에단이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사토는 팔짱을 풀고 책상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처음 적었던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30, $1. 이건 계산이 아니라 배짱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영학 교과서에는 없는 전략이었죠. 손해를 보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세계가 비웃어도 믿는 것. 무너질 것 같아도 버티는 것.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교탁으로 걸어갔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한국의 이야기가 미국, 일본, 대만보다 더 극적인지 말이죠. 에단이 강의실을 나가며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만약 한국이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나라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단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의실에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30에서 $1로 떨어진 화살표, 그리고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도박 중 하나였어요. 칠판을 지우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마지막 강의 자료가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발명, 대만의 집중, 일본의 과거, 그리고 한국의 불굴. 학생들이 어떤 표정으로 듣게 될지 상상이 됐습니다. 8주간의 여정이 내일 끝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영원히 남을 이야기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는 그 완벽한 증거라고. 마지막 강의실은 특별히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에단은 노트를 펼쳐놓고 지난 7주간의 필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리는 노트북을 켰지만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않고 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토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8주간의 여정이 오늘 끝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깨끗이 지워진 칠판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시각자료 없이 시작하려 했습니다. 분필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개의 단어를 적었어요. 미국, 대만, 한국. 학생들의 시선이 칠판에 고정됐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8주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어요. 세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죠. 3가지 다른 길을 봤습니다. 미국 옆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발명. 미국은 발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모두 미국에서 시작됐죠. 위대합니다. 천재성이 세상을 바꿨어요.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우쭐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대만 옆에 다른 단어를 적었습니다. 집중. 대만은 집중했습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파운드리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TSMC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나노, 2나노 공정을 선도하고 있죠.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린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옆에 마지막 단어를 적었습니다. 불굴. 잠시 멈췄습니다. 칠판에 적힌 3단어를 바라봤어요. 발명, 집중, 불굴. 학생들도 같은 단어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굴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판 옆 여백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출발선이었어요. 하나는 앞쪽, 하나는 중간, 하나는 한참 뒤였습니다. 미국은 가장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쪽 선을 가리켰어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으며 시장도 있었죠. 유리했습니다. 대만은 중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중간선을 가리켰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배웠어요. 인프라가 있었고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죠. 한국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맨 뒤 선을 가리켰어요. 1983년 잿더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필로 결승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세 나라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앞에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말이죠. 가장 뒤에서 시작한 나라가 가장 앞에 왔습니다. 사토의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에다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칠판을 등지고 학생들을 마주봤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이야기가 더 극적입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국의 발명이 위대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대만의 전략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가장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제조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이 낮으니까요. 일본은 투자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요. 대만은 메모리를 포기하고 파운드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전략적 선택이었죠.
칠판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반도체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었어요.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죠. 교탁으로 걸어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절박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1년 10개월 만에 20년 기술을 따라잡은 것. 세계가 도망칠 때 홀로 투자한 것. 적자를 감수하며 공장을 돌린 것. 이 모든 게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에단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에단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럼 결국 한국이 가장 강한 이유는 가장 약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역설이죠. 하지만 역사는 종종 역설로 쓰입니다. 에단이 천천히 앉았어요. 펜을 들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기적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면 필연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8주간의 강의가 이미 답을 보여줬으니까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에단의 팔짱이 풀려 있었어요. 처음 강의 때 그랬던 오만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하게 노트를 보고 있었죠. 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토는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입술을 꼭 다문 채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영광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퍼졌어요. 기적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집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학생이었어요. 집념입니다. 그 학생이 말했어요. 8주 동안 들은 이야기가 모두 집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집념입니다. 제가 되풀이했어요. 호텔방에서 밤새 장비를 스케치한 것.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돌린 것. 세계가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모두 집념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세 단어를 다시 가리켰어요. 발명, 집중, 불굴. 발명은 천재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집중은 전략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굴은 온 국민이 함께 해야 가능해요.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가장 유리했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불리했던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8주간의 강의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어요. 교탁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에단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질문들이 강의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린이 다음으로 왔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대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도 존경합니다. 두 나라 모두 위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요. 사토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강의실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8주간 채워온 이야기들이 지금 저 칠판에 요약되어 있었어요. 발명, 집중, 불굴.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리했던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칠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문장을 볼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강의실 불을 끄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스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이야기는 그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8주 전 에단, 린, 사토의 오만한 눈빛을. 그리고 오늘 그들의 변화한 모습을. 배움이란 이런 것이라고. 자신의 확신이 깨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교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운 주제, 새로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 강의는 특별할 것 같았어요. 에단, 린, 사토. 그들은 분명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 남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오후였어요. 어디선가 학생들이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움이 계속되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여권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3년 미국으로 떠났던 엔지니어의 여권.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여권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집념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다. 연구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8주간의 여정이 끝났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시작일 겁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으니까요.